운명을 먹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한 20명 가까이 그때 이제 끝나고 9시 40분인가 선고였거든요. 끝나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고 그 뒤로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4명 증인을 세웠는데 이징선서까지 하고 근데 그 사람들 기다려주고 당연히 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니까 저도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성폭행범이다 저자 이범석이기도 하고 지금은 법률사무소 니케이에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범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니케이의 대표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제 2015년도 2월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친한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강주광역시 상무지구라고 가장 번화가에서 2차까지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더 술을 먹자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집에 간다고 하니까 제 팔을 이제 끌어가지고 술을 더 먹자고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가야 되니까 이제 뿌리쳤는데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어디를 잡았는데 그 번화가에 철조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호텔이 거기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손이 다쳐서 그때 응급실을 갔다가 그 다음 초진 진료를 위해서 호텔 숙박만 하고 그 다음날 초진 진료 받고 그 다음에도 몇 번을 만나서 술을 먹고 이랬는데 3년 8개월 뒤 2018년도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저를 고소해가지고 벌어진 해프닝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관계 자체도 안 했고 그 뒤에도 몇 번 만났고 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 검찰에서 믿어줄 줄 알고 저 혼자 지금 생각하면 좀 멍청하게 좀 약간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까지. 왜냐하면 저는 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검사의 태도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이제 저희 김민수 대표 변호사님한테 선임을 그렇게 부탁드려서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 숙박만 하고 그 다음날 초진 진료 때문에 왜냐면 저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응급실을 바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12시가 넘고 1시 정도 돼서 그때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만 해주고 초진 진료를 받으러 와라. 그런데 이제 집도 서로 반대 방향이고 그럴 때 서로 의논해가지고 초진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응급실 그럼 병원비도 제가 다 내줬거든요.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치게 돼서. 근데 그게 나중에 3년 8개월 뒤에 그렇게 고소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요. 검찰에서도 조사를 다 받고 수사검사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고 굴욕적으로 했을 때 아 이거 기소가 되겠구나 해서 그때 김민수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뒤늦게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제가 너무 못했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 수사검사가 이제 저를 한 3시간가량 신문을 직접 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어제 여성분이 왔다 갔는데 외모도 괜찮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냐. 자기는 약간 못 믿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범석 씨가 이제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자기가 기소하면 3년 이상 징역 떨어질 거다. 그럼 그때 하고 해야지 말고 합의를 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검사님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이런 대답이라든지 뭐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는 이후에 저희 지인이 4명이 냈습니다. 그 뒤로도 술을 먹고 만났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그 저한테 뭐 강간을 당하고 그 이후로 뭐 이제 수신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만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다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윽박지르면서 내 이범석 씨 변호인이냐고. 이범석 씨한테 유리한 건 이범석 씨 변호인 사가지고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만 일단 한정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때 검찰에서 조사가 다 끝나고 저희가 선임되고 나서 제가 담당 검사 면담을 바로 갔었어요. 이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었고 자기네들은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 당신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게 성범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가끔 되게 답답한 게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초기서부터 빨리 선임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저 변호사들이 저 사람도 선임하려고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완전히 자문 단계에서 선임을 했을 때 그냥 입건도 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경찰 초기 단계에서 선임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점점 빨리 선임을 할수록 내 진술이라든지 나한테 유리한 사건들 증거들이 더 빨리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빨리 선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 조사 받고 내가 시간이 좀 흘러갔어. 이게 보통 1개월, 2개월이 흘러가면은 나한테 유리했었던 사건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이나 지났던 사건이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됐을 때 유리한 증언이 있는데 혹은 유리한 진술들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절대로 이 사람의 변호인처럼 그걸 조사를 다 해주질 않아요. 일단은 피해자 진술하고 피의자 진술, 남자랑 여자 진술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여자 진술을 그냥 믿어요.
얘가 왜 굳이 이걸 고소하겠어? 자기가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사실 이 과장님을 제가 몰랐었던 때고 그냥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로서만 만났던 상황인데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호텔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있었다? 그런데 관계는 전혀 없었어? 물론 이제 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막 손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고 이랬던 상황인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냐 라는 내용인데 처음 들었었던 내용은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은 들었었어요. 야 이거 좀 뭐가 여자 쪽 말이 더 진술의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제가 이 과장님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미 3년 뒤에도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혹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 아 이거는 이 부분만 잘 입증이 되면 금방 무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님을 만나러 갔었던 거죠. 변호인 선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도대체 사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 검사를 먼저 만나러 갔다 왔었어요. 아니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나라가. 근데 보통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보면은 하고 나서 이거를 뭐 합의하에 아니면 뭐 강제로 당했네 이렇게 하지 똑같이 뭐 하지도 않은 사건이 진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도 무덤덤하게 생각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시기여서 이렇게 휩쓸려 간다 그런 생각만 했지 전혀 그렇게 솔직히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뭐 그런 상황 자체랑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재판하고 나서 증인들이 이제 부르고 나서 아무래도 증인들이 부르려면 지인들이라든지 아시는 분들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실감이 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었을 때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는 보통 흔히 말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다 구속이 돼요. 99% 다 구속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1%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을 경우에만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재판 한번 해봐라.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강간으로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아니 맞네? 그러면은 우리가 형량이 되어도 구속돼야지.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하면서 구속이 돼서 구치소로 바로 이동했던 거죠. 솔직히 0.89% 정도 하고 99.12%는 나간다 생각하고 누명을 먹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한 20명 가까이 그때 이제 끝나고 9시 40분인가 선고였거든요. 끝나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고 그때 말씀드린 지인인데 그 뒤로 여자애는 강간을 당하고 저를 술신차대고 당연히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뒤로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4명 지인을 세웠는데 이징선서까지 하고 근데 그 사람도 기다려주고 당연히 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니까 저도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석이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그리고 뭐 성교육 이수 시간, 신상정보 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뒤에 나무문이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딱 열립니다. 교도관 2명이 진짜 신강계 저승사자처럼 손짓을 합니다. 오라고. 근데 저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와가지고 제 팔짱을 끼고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교회에 앉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혀놓고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제 뭐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닐봉투에 검은 비닐봉투에 담고 그다음 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이제 수갑을 딱 채울 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8월달이었는데 그래도 그 수갑 쇠가 좀 차갑더라고요. 그 느낌이 딱 이제 묵직한 게 들어왔을 때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고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지금도 재판을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법정 구속될 거라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저도 무죄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증인신문을 했었고 그때 증인신문 자체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왜냐면 모든 당사자들이 그때 당시 저 여성을 만났었다, 저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다 법정에서도 밝혔었고 심지어 그 여성이 제대로 된 진술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요. 야, 이 정도면 뭐 무죄는 당연히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서 법정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접견 신청을 거의 바로 했어요. 수령번호라든지 이런 거 빨리 체크해라. 체크해가지고 바로 나한테 접견 신청을 해달라. 그때 주말 아마 껴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장 빠른 변호인 접견을 잡아서 가서 이제 확인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 변호인한테 자기가 법정 구속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거나 좀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변호했는데 구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되게 특이했던 게 딱 만나자마자 엄청나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자기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복귀를 했겠지? 자기도 주말 동안. 근데 저 복귀를 아무리 해봐도 피해자 진술에 맞는 진술이 하나도 없었는데 증인이 4-5명씩 나와가지고 다 일관되게 진술해줬고 피해자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구속이 됐다.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빨리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거의 울기만 하셨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판결문을 좀 빨리 보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갑자기 구속이 돼버리니까 저도 그때 패닉이었고 아니 실제로 제가 뭐 한 범죄에 대해서 뭐 죗값을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거기서 봤는데 저희 4명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허위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 전에 만났을 거라 판단된다. 그리고 그 판결문 마지막 쪽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바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럼 이건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범죄인데 그걸 또 2년 6개월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그리고 뭐 신상 정보가 유죄가 확정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아니 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없고 내 증인들은 이렇게 위증선서까지 하고 했는데 왜 가볍게 여기고 그 여자의 진술이 틀려도 그게 어떻게 진술이 틀렸다고 자기네도 인정하면서 그 여자한테 어떻게 유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더 듣죠. 요즘에가 훨씬 더 많이 듣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초기에 빨리 와서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판례가 새로 생겼어요. 하나 이제 성범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뭐 CCTV 밑에나 뭐 녹음을 하면서 성범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그럼 결국에는 남자의 진술과 여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옛날 한 60, 70년대 그때는 진술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유죄를 만드냐. 라고 해서 그때 또 다 무죄가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성범죄는 세상에 이제 무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반성적 고려로 인해서 판결문이 하나 나온 게 여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무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증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때 이후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일관성을 다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 여자 봐봐라.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 앞뒤가 다르다. 그래서 계속 무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 들어가고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다움 뭐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정확히 이제 당했던 그 사례인데 여성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면은 그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고 계속 유죄가 나오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법원에서 범죄로 인해서 무죄 나오는 건 0.3%? 뭐 0.0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 증거도 필요 없어. 여자의 진술이 되고 그 진술이 좀 틀려도 돼. 그래도 우리는 유죄할 거야. 이게 성범죄의 지금 무서운 점이긴 하죠. 현 시점의 얘기입니다. 이게 딱 현 시점의 얘기. 강주광역시는 참 특이한 게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로 바로 다 갑니다. 근데 강진, 장흥, 그리고 뭐 해남, 그리고 강주에서 이제 항소를 하면은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강주로 다 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있는 방도 큰 방이었는데 6명이 수용 인원인데 또 9명, 10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진짜 방이 이 방보다도 약간 작거든요. 근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데 9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고 지그재그로 자고 막 옆으로 누워서 자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없기 때문에 선풍기 2대가 있는데 50분 돌아가다 10분 딱 꺼지면 막 서로 욕 나오고 막 땀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막 열악하고 너무 가밀이 돼서 진짜 좀 사람들이 신경이 날이 새져 있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건 다른 교도소는 모르겠는데 강주교도소는 하루에 한 6, 7번 단수를 했거든요. 탱크에 물이 안 찬다고 해서 한 2-3시간씩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하나예요. 근데 여름에 9명, 10명 있다 보면은 이제 대변도 볼 거 아닙니까? 대변 보고 처음에 이제 수돗물이 내려가겠죠, 변기에. 그리고 또 단수에 또 보면은 받아놨던 물을 채워가지고 내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대변을 본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저희 말로는 오뎅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환풍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만한 조그만 창문밖에 없고 환풍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 냄새라든지 오뎅탕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짜증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심 때는 지금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그때 이제 파트너 변호사 다른 로펌에 이제 근무하고 계셔서 그때 선임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인연이 돼서 뭐 이제
대법원 때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대법원 실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도 이제 변호사 로펌의 뭐 의견서라든지 되면은 그게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형편을 아시고 저희 김민수 대표 변호사님께서 그때는 다른 로펌에 계셨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그냥 무료로 작성해 주셨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는 사실 물론 이 과장님 좋아하긴 했었죠. 근데 사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순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구나.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증인신문을 했고 이 정도까지 다 정리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 무죄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고소를 해서 저 사람을 구속시키겠다. 이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분노 감정이 오히려 더 앞서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던 건데 이렇게 착하게 포장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2개월이어서 이제 출력이나 일을 안 나가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나가는 시간이 접견 그리고 운동 30분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밀된 방에 이렇게 성인 남자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또 강주교도소는 방이 딱 두 개입니다. 강력방, 기타방인데 이상한 범죄는 다 강력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싸움을 해도 그냥 싸우면 기타방, 뭐 흉기를 들고 때리면 이제 강력방이다 보니까 좀 약간 거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는 이제 따로 독방을 쓰지만 뭐 강도라든지 뭐 폭행을 해도 조직폭력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강력방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이제 기타방보다 훨씬 세니까 신경도 아무래도 날카롭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지낼 때 좀 나름 수용자들끼리 잘 지냈거든요. 전 독방에 있는 것보다 수용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말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잘 지내서 이제 나와서도 몇 분은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우선 질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교도소 생활도 이제 보통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보통 방장을 많이 하고 아니면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방장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서열이 안 됐을 때 이제 좀 인정을 받아서 방장도 잠깐 했었지만은 질이 나쁜 사람들은 딱히 이제 거기에서 질 나쁘다고 티는 안 내요. 근데 범죄를 보면 이제 질이 나쁜 사람이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게 좀 질 나쁘다고 생각이 충격을 받았던 게 영광에 사시던 6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이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불륜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불륜으로 들어왔다고 하길래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접견을 할 때 저희끼리 이제 그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몰래 훔쳐보거든요. 근데 충격 먹었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자기 어렸을 때 친구의 와이프를 근데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약간 안 좋으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친구가 이제 나가니까 그 친구의 와이프를 가서 이제 폭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좀 차마 이제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저지른 걸 저희한테 숨겼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보죠.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죠. 저는 접견이 정말 고맙게도 한 약 6개월 정도 있을 때 거의 매일 왔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그래갖고 영치금도 너무 많이 주고 편지도 저희 사동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거의 많이 온 걸로. 적응을 너무 잘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뭐 교도소를 가야 되거나 구치소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난 차라리 돈 안 쓰겠다. 저 여자한테 뭐 합의를 하느니 내가 구속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속이 되면요 3일 만에 바뀌어요. 나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달라. 나 그냥 다 어떻게든 하겠다. 빨리. 심지어 자기가 진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나 인정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되게 힘든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거기서 어쨌든 또 살아남아요. 근데 딱 우리 이 과장님께서 그런 분이셨어요. 첫날은 엄청나게 울고 있었는데 나중 가니까 되게 행복하게 딱 들어오면서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다. 자기는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열심히 변론만 해달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더 미쳐요. 그거 어떡하지? 빨리 더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겠는데 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이제 걱정은 들긴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되게 우울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울해지고 시니컬해지고 되게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인한테도 되게 시니컬해져요. 사람이 힘드니까. 원래 오던 시간대로 왔는데 뭐 자기가 변호사님 왜 지금 왔냐, 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안 해주시냐 하고 원래 그러시던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니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좀 뭐랄까 뭘 다 내려놨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언젠가는 이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히려 심지가 더 굳어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더 안에서의 생활을 더 잘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판결을 보면서 엄청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 변호사님한테도 진짜 나가고 싶다.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지만 나가고 싶다. 변호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가려면 합의밖에 없다. 가장 빨리 난 그럼 보석 신청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안 한 거를 이제 합의를 보기는 뭐 하는데 그때 친구들도 그랬고 그 안에 있는 수용자도 그랬습니다. 1심이 이렇게 되면 뒤집기 정말 힘들다. 그냥 합의 보고 나가서 그냥 뭐 얼마를 주든 간에 그걸 2년 6개월 동안 버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합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물어봤답니다. 합의할 생각이냐. 어차피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는. 근데 그쪽 상대방 그 변호사께서 진짜 황당한 말을 합니다. 합의를 인정해라. 그럼 합의를 봐줄지 안 봐줄지 내가 물어봐줄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걸 안 한 걸 인정하고 생돈을 줄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실을 밝히겠다. 그 뒤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2년 6개월 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거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어차피 장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그냥 빨리 내보내기만 해달라. 그때는 그 사람들은 답이 합의밖에 없어요. 합의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과장님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게 1심 때도 저도 똑같이 그 화가 났었던 포인트였던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본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지금 저랑 같이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럼 마음을 심지를 좀 단단하게 좀 먹어라.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나오고 싶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죠. 둘 다 어쨌든 의견이 조율됐었던 거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퉈왔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사건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받는 게 있어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한다라는 문구를 꼭 집어넣어요. 합의서에. 네, 그 문구 하나가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끝까지 다퉈왔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실 세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요 변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너무 다투고 싶은데 당사자가 그냥 빨리 합의하고 나가고 싶대. 그럼 저희도 변호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냥 심지 굳게 나 2년 6개월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끝까지 내 무고함을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저는 꽂혔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해준다, 합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도 아니고 인정하면은 그때 물어봐 줄게. 그러면은 저희는 하지도 않은 걸 빨리 나가고 싶다고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저희는 싸울 카드도 없는 거고 너무 그게 안 됐을 때 더 억울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현실적으로는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이제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우선 접견할 때마다 저는 좀 물었거든요. 서신이 온다든지 편지 온다든지 그러면은 너무나 그게 현실이 안 믿겠습니다. 내가 안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와서 위로해주는지 그런 것도 괜히 미안하고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죠. 항상 좀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때 왔던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좀 뭉클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말 하기 들지만 서로 이제 김치찌개도 끓여 먹는다고 커피물이라고 이렇게 담가진 거에 뜨겁지도 않은 걸로 찌개도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주교도소를 갔는데 아는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지인들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교도관들도 갑자기 와가지고 제 그 수건이거든요. 1071 갑자기 나오라고 커피도 한 잔 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교도관들 가면서 뭐 힘든 거 있으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응원도 해주고 아는 체도 해주니까 여기도 작은 사회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깡패 중에 서열 1위 그리고 이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으로 저도 운이 좋게 그 두 명이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화에서 마동석처럼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 중에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제 친구의 친척이었는데 어떻게 또 연이 돼서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도움도 주셨고 이제 그때 CRPT라고 교도소의 헌병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으신 분도 제가 아는 형님의 친구분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따로 이렇게 한 번씩 말도 해주시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 증인 써주신 형님 중에 이제 경찰대학교 나온 현직 경찰 분이 있으신데 그 형님의 친구분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는데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또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또 좀 작은 사회생활을 들어갔어. 이거
해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명을 하자면은 제가 아까 우리 이 과장님을 보고 나서 되게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 증인의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이 과장님을 위해서 내가 증언을 서겠다고 되게 쉽게 나왔던 사람이었고 그 외에 정말 그럴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시면은 접견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초반에만 좀 오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안 오는데 정말 매일같이 접견 일자가 잡혔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생활을 정말 잘했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알았다는 뜻인 거지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범죄 조직이 이거는 아닌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던 말은 1심 때 이제 법정 구속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하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지만 1심 판결문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주면 이제 그쪽 이제 수용자들 거의 반 변호사라고 이제 판결문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수용자들이 다 진짜 한 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 말만 믿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 하면서 근데 하는 말이 1심 때 법정 구속을 당하고 이렇게 됐으면 2심 항소심 때 거의 나갈 일이 없다. 유일하게 나갈 길은 합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게 내리에 박혀서 계속 그게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깜빵에 들어가면요 그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방판사님들이 계세요. 모든 방에는 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판결문을 다 보면서 자네는 무조건 합의해서 나가야 돼 라고 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변호사들이 다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접견을 가면은 그 방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일단 듣지 마시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희한하게 방마다 판사님이 계세요. 그 방판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아마 지금 그 얘기가 예, 기억에 가장 남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교도관님 처음 봤을 때 이제 저희는 갇혀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러웠습니다.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아지처럼 갇혀있어야 되지? 산책 시간 30분에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좀 슬프고 좀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그게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이 아버지하고 저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따로 살게 됐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뭐 재판을 받는다 수사를 받는다 이런 말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괜히 심려만 끼쳐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법정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고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접견을 오셨을 때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